안녕하세요. 요즘 뭐 어딜 가나 에너지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맞아요. 정말 화두인 것 같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화석연료는 줄여야 하고 또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은 전기를 그야말로 집어삼키고 있으니까요. 네. 이 엄청난 수요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게 뭐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인지 한동안 좀 외면받았던 원자력 에너지가 아주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거대한 댐처럼 생긴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우리 동네 데이터 센터나 대규모 공장 바로 옆에 딱 필요한 만큼만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작은 맞춤형 원자로요. 바로 그 상상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료, 줄여서 SMR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죠. SMR. 네. 핵심은 소형과 모듈인데요. 기존 원자로는 마치 거대한 건축물처럼 현장에서 수년에 걸쳐 짓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오래 걸리죠. 근데 SMR은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표준화된 부품, 그러니까 모듈을 대량 생산해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개념입니다. 아,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만 한다. 맞습니다. 덕분에 건설 기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원자료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용량을 늘릴 수도 있죠. 무엇보다 날씨랑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 SMR 기술의 최선도에 서 있는 뉴스케일 파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게 SMR 분야에서 유일하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을 받았거든요. 네, 그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건 뭐랄까 원자력계의 FDA 승인 같은 최고의 기술적 공신력을 확보한 셈인데 이상합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64%나 폭락했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기술은 최고라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한 이야기의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스케일 파워, 이 회사가 가진 무기가 대체 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방금 말씀드린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그 NRC 인증이라는 게 그냥 인증받았다, 이 수준이 아닌 거죠. 전혀 아니죠. NRC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보수적인 규제기관으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설계 인증을 받는다는 건 수년간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 설계는 현존하는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는 일종의 공적인 인증 마크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와. 다른 경쟁사들이 아직 서류 심사 단계에 있거나 개념을 증명하고 있을 때 뉴스케일은 이미 그 험난한 과정을 다 통과해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달한 유일한 선수인 셈이죠. 기술적 회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기술 두뇌를 가진 회사는 준비가 됐고, 그럼 이 두뇌가 구상한 것을 현실 세계에 실제로 지어줄 뭐랄까 근육질의 파트너도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절대적인 파트너가 있습니다. 플로어라는 회사입니다. 네. 플로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엔지니어링 및 건설 회사 중 하나로 초대형 에너지 플랜트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는 도 같은 곳이죠. 뉴스케일에게 플로어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뉴스케일이 그냥 아이디어만 있던 시절부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금을 대온 사실상의 동반자이자 후원자였어요. 14년이요? 네. 뉴스케일이 설계도라면 플로어는 그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시공사인 완벽한 공생관계였던 거죠. 와, 14년이면 웬만한 부부보다 더 오래된 관계네요. 그 정도면 정말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서 거의 운명 공동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14년 파트너십의 결실이 드디어 맺어지는가 싶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의 로파워 프로젝트인데요. 로파워 프로젝트? 네. 폐쇄된 석탄발전소 부지에 뉴스케일의 SMR 6개 모듈을 설치해서 총 462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뉴스케일의 첫 상용화 프로젝트입니다. 드디어 첫 삽을 뜨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와 엔지니어링 계약을 따낸 회사가 바로 플로우였습니다. 아, 역시. 완벽한 그림이죠. 기술을 가진 회사와 그 기술을 현실에 건설할 회사가 14년간의 협력 끝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된 거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세계 유일의 NRC 인증 기술. 14년간 함께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파트너.
그리고 그 둘이 손잡고 진행하는 구체적인 첫 상용화 프로젝트까지. 네. 이보다 더 완벽한 성공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완벽한 그림과 주가 64% 폭락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조각이 대체 뭔가요? 주가를 끌어내린 방아쇠를 직접 당겼으니까요. 아니 왜? 상황을 시간순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뉴스케일은 2022년 5월 주당 약 10달러에 상장을 했습니다. 아, 10달러? 네. 이후 SMR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휩쓸면서 주가가 무섭게 치솟아서 작년 한때 57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0달러짜리가 57달러가 됐다고요? 거의 6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렇죠. 초기 투자자들은 정말 돈방석에 앉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플로어가 움직였습니다. 작년 10월 주가가 최고점에 있을 때 플로어는 보유하고 있던 뉴스케일 지분 중 일부를 주당 평균 40달러 정도에 매각해서요. 네. 단번에 6억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손에 쥡니다. 잠깐만요. 14년을 함께한 파트너가 회사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이제 막 첫 삽을 뜨려는 그 순간에 지분을 팔아치웠다고요? 네, 이건 시장에 우리는 이만 빠지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배신처럼 들리는데요. 시장은 정확히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있다고요? 진짜 충격은 작년 11월에 터져 나왔습니다. 플로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첫 매각 이후 남은 지분 전체를 현금화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전체요? 네, 당시 플로어가 보유한 주식이 약 1억 1천만 주였는데 이건 뉴스케일 전체 지분의 무려 39%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전체 회사의 39%요? 그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회사를 거의 던지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아직 그 물량이 다 시장에 나온 것도 아닌데 곧 39%에 달하는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라는 그 공포감 자체가 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걸 전문 용어로는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잠재적 매도 물량 부담. 오버행. 네. 플로어는 올해 2분기 말까지는 매각을 완료할 거라고 하니 그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바로 기술적으로는 독보적인 회사의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명확해졌네요. 14살 된 파트너의 대규모 지분 매각.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대체 왜? 그렇죠. 왜? 플로어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 우리가 14년간 지켜봤는데 이 회사 미래가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으니 주가 좋을 때 빨리 빠져나가자는 신호로밖에 안 읽히거든요. 내부자가 우리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시장 참여자 대부분을 공포에 떨게 한 해석이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서 플로어의 재무최고 책임자 CFO 입장에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한번 보죠. CFO 입장. 뉴스케일의 첫 상업 원자로가 가동돼서 실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2030년경입니다. 2030년. 앞으로도 최소 5, 6년은 더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5, 6년 동안은 계속 돈을 쓰기만 하고 버는 돈은 사실상 0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플로어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선택지요? 첫째, 앞으로 5, 6년간 수익도 없는 자산에 수조 원의 돈을 더 묶어두고 미래의 성공을 기다린다. 둘째, 14년간의 투자가 40배의 수익이라는 엄청난 결실을 맺은 지금 이익을 실현해서 그 돈으로 당장 급한 자사부차를 갚고 자사절을 매입해서 주가를 부양하고 다른 유망한 사업에 투자한다. CFO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와,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뉴스케일의 기술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플로버라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재무적 판단을 내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뉴스케일 기술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자본의 효율성. 이런 패턴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소위 딥테크나 바이오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벤처 캐피털이나 전략적 파트너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 네. 그러다 기술이 상용화 직전에 이르러서 대중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들은 비싼 값에 지분을 시장에 넘기고 우아하게 퇴장하죠. 아, 그리고 그 긴 죽음의 계곡, 즉 실제 수익이 나기까지의 길고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내는 건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SMR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100% 확신하고 뉴스케일의 기술이 최고라는 것도 믿는다고 해도 지금 뉴스케일 주식에 투자했다가는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기술의 성공과 투자의 성공이 완전히 별개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술의 잠재력과 주식의 가격 사이에는 거대한 강이 흐를 수 있습니다. 거대한 강? 특히 뉴스케일처럼 아직 매출이 없는 소위 스토리 주식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스토리 주식. 네, 이런 주식들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주가가 아주 취약해지는 거죠. 뉴스케일의 경우 14년 동반자라는 가장 강력한 스토리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론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뉴스케일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가장 큰 투자자가 나가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강세론자들이 펼치는 논리인데요. 네. 그들은 플로어의 지분 매각을 오버행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모두가 언제 플로어가 팔까 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서 주가가 못 오르고 있었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매물이 다 소화되고 나면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주가가 더 자유롭게 오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털어낼 건 빨리 털어내는 게 낫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새로운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플로어는 건설 회사이지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지분을 운영할 회사는 아니니까요. 오히려 연기금처럼 정말 길게 보고 투자할 새로운 주인을 찾는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둘 수 있다는 희망에 가깝고요. 당장은 39%라는 엄청난 물량을 시장이 소화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듣고 보니 정리가 되네요. 결국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은 미래의 약속과 현재의 현금 흐름 사이의 거대한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믿는 장기적인 꿈과 당장 눈앞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단기적인 현실의 충돌이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줄다리기에서 지금은 단기적인 현실, 즉 플로어의 지분 매각이라는 거대한 무게추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죠. 뉴스케일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시장의 기본적인 수급 논리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SMR 기술의 상용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지켜볼 가치가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회사의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기술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장의 수급 논리나 주요 주주의 전략 같은 외부 요인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토리는 저 멀리 있지만 돈의 움직임은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아직 실현되지 않은 10년 후의 약속과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10년 후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해도 그 기술이 돈을 벌기까지의 기나긴 금융의 사막을 건너야 한다면,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갑자기 혼자 오아시스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 기술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진짜